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틀째 서울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노원에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개혁을 약속했고 광화문에선 국민의 삶 속 불공정을 청산해 민생 실용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기도 성남 유세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부정부패로 규정하며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당내 경선 이후 처음으로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 원팀 행보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여야가 추경안 처리를 위해 협상 재개에 나섰지만 추경 증액 규모를 놓고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증액 규모는 기존 제출한 14조 원에서 약 2조 원 늘어난 16조 원 안팎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를 맞는 여야 각 후보들의 유세 전략과 국민의당 유세차 사고로 소강 국면에 접어든 단일화 논의 등 대선 이슈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 20일, 3일차 공식 유세에 나선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어제 강남에 이어서 오늘 강북을 돌며 서울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재건축 수요가 높은 노원을 찾아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푸는 부동산 개혁을 약속했고 광화문에선 국민 삶 속 불공정을 청산해 민생 실용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연 이틀 서울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강북 노원을 찾아 진보의 금기를 깨고 부동산 정책을 확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서울에 주택 107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두꺼비가 세집이 필요하다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재개발, 재건축 합리적으로 풀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편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게 바로 정치고 정책 아닙니까? 다음 행선지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이 후보는 부동산과 교육, 채용 등 국민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을 청산하는 인생 실용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통합정부 건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가리지 말고 왼쪽, 오른쪽,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유능한 인재를 다 쓰는 통합의 정치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울 왕십리로 자리를 옮긴 이 후보는 신용 대사면과 긴급 재정명령 등을 언급하며 자영업자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 후보는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 홍익대 상상마당을 찾아 지지가 절실한 젊은 층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수도권 유세에 주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본진인 경기도 성남에선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을 부정부패로 규정하는 등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당내 경선 이후 처음으로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 원팀 행보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성남을 찾아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윤 후보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집중 거론하면서 권력 결탁, 국민 약탈 등의 단어를 쏟아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부정부패 척결은 정치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적폐 수사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3억 5천 갖고 1조를 받아가는 이런 부정부패를 묵살하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정당, 이 정당이 또 5년 동안 국정을 끌어가도 되겠습니까? 윤 후보는 대선 경선 이후 처음으로 유승민 전 의원과 회동하고 원팀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아무 조건도 직책도 없이 정권 교체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윤 후보는 천군만마를 얻었다며 유 전 의원의 지지로 정권 교체가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에 이어 유승민 전 의원도 윤 후보 지지에 나서면서
청년 중도층 공략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는 경기도 안성과 서울 서초, 종로구도 잇따라 찾아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학용, 조은희, 최재형 후보와 합동 유세도 펼쳤습니다. 특히 백이종군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이 종로 유세에 가세하면서 원팀을 과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울산을 방문해 노동단체와 정책 협약을 맺는 등 노동자 표심을 공략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유세를 중단한 채 유세 차량 사고로 숨진 지역위원장과 운전기사의 빈소를 지켰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16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추경안 증액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조 플러스 알파가 정부가 증액에 동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추가 경정 예산안 증액 규모를 논의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5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증액 규모와 재원 마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2조 원을 증액해 16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규모를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방역지원금인데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국민의힘은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증액에 동의할 수 있는 규모로 2조 원 플러스 알파를 제시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역 지원을 보강해달라는 여야의 요구를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기존 추경안 대비 2조 원가량 증액한 수준에서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이렇게 감내할 수 있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가 한 2조 플러스 알파 규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조율이 돼서 빨리 확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는 여야와 정부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며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회동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야정 회동에서 큰 틀의 방향은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총규모를 포함해 중요한 항목에 대해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여론조사는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이나 정책 추진을 도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특히 대선 시기엔 공정선거에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 전문가들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유권자들도 조사 기준과 기관 등을 보다 꼼꼼하게 따져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론조사 보도가 여론을 만든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여론조사와 관련 보도를 어디까지 신뢰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후보자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여론조사를 놓고 공정성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토론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신뢰를 얻으려면 조사기관과 의뢰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사 회사의 정치 편향성 부분이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어요. 여론조사 회사 이름 치고 나온 검색된 블로그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회사 대표가 모 당에 뭐 어떤 당직을 맡았는데. 특정 언론이나 기자가 기사에서 의도를 드러내거나 주관적 표현을 쓴다면 올바른 정보 전달에 문제가 있는 데다 성향에 따라 조사 결과를 부분적으로 보도하거나 보도하지 않는다면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솜방망이 제재의 보완 필요성도 거론됐습니다. 그 과태료가 주어지더라도 등록 취소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정말 심한 문제가 있어서 벌금형을 받아서 등록 취소가 되더라도 1년만 지나게 되면 재등록이 가능하니까. 유권자 입장에선 같은 날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지지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건 역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럴 땐 유선 전화인지 ARS인지 등 조사 방법과 조사 시기 등을 보다 꼼꼼히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사가 나왔을 때 전후의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것을 중시하게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지지율의 변화를 볼 때 다른 조사 기관 간의 비교를 해서 보실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조사 기관이 이전에는 지지율이 어떠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밖에 불법 선거 여론조사에서 나온 왜곡된 내용들이 선거운동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정부를 향해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 확대해달라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확진자 수 상승세는 방역 흐름에서 조절할 문제라며 영업시간 확대는 유연하게 접근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이어 추경안의 조속한 편성을 요구하고 추경의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뒤 2차 추경이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KBS 광주 등에 공문을 보내 윤석열 후보의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발언을 주제로 한 TV토론을 개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와야 한다며 민주당의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금은 소상공인 지원을 논할 때이지 복합 쇼핑몰을 논할 때가 아니라며 복합 쇼핑몰 유치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유세버스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냈습니다. 국과수 1차 구두소견이 그간의 경찰 조사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발견되면 관련자 형사 입건 등으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확한 사인은 조직검사 등을 거쳐서 3주 뒤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야권의 단일화 협상 논의가 안철수 후보 측 유세버스 사망 사고로 일단 멈춘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빈소를 찾으면서 안 후보를 이제 만나면서 앞으로 이게 이제 단일화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네요. 네, 이 선거운동 첫날 유세버스 사망 사고로 야권의 단일화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대선 시기는 빨라졌는데 야권 단일화 논의는 일단 멈춤 상태로 보이는데요. 이 어제 저녁 윤 후보가 원주에서 유세 일정을 마치고 천안에 마련된 이 고인의 빈소를 찾아가 안 후보를 만나면서 이 단일화 문제는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두 후보가 어제 빈소에서 만난 건 약 25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네. 두 후보 이 배석자 없이 빈소라는 열린 공간에서 마주한 건데, 지난 13일 안 후보가 이 단일화를 공개 제안한 뒤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이 당원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빈소를 찾아준 데 대해 감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 후보도 이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신뢰가 있다면 단일화 여부 10분 안에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끝낼 수 있다. 윤 후보가 이렇게 말한 터라 정치권에서는 두 후보가 어제 대화에서 어떤 이 감정적 연대를 이뤘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윤 후보가 이 빈소를 떠난 뒤에는 이재명 후보도 깜짝 방문을 해서 역시 안 후보와 10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요. 역시 위로의 대화가 오갔다고 전해집니다. 안 후보 오늘은 이 숨진 버스 운전기사 빈소가 마련된 김해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는 등 일단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단일화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28일 투표용지 인쇄 10점을 앞두고 야권의 단일화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오늘 오후에 유승민 전 의원과 이제 회동을 마치고 원팀 선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선을 20일 앞두고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전
전 의원 함께하기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 정권 교체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직책 없이 윤 후보를 돕겠다고 말했고, 이에 윤 후보도 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이 치열하게 맞붙었던 홍준표 의원은 이 선대본부 상임 고문직을 수락하며 선거운동 첫날 대구 유세 현장에서 윤 후보와 서로 얼싸하는 모습을 보였고, 원희룡 전 지사는 정책본부장으로 이미 원팀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원팀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말은 과언이 아닌데요. 경제 전문가이자 이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의 합류로 윤 후보에게 취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이죠. 경제 전문성과 중도층 공략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국민의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 전 의원 이 직책은 맡지 않았지만 잠시 뒤에 시작하는 종로 유세부터 윤 후보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또 그 논란이 하나 불거졌네요. 네. 이재명 후보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합숙소로 전세 계약을 해서 이게 바로 대선 조직을 운영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2020년 8월 이 순회동의 한 아파트를 직원들을 위한 숙소로 전세 계약했는데 바로 그 옆집이 이재명 후보의 자택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최초에 이 전세 계약을 했던 당시 GH 사장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측근 이현욱 변호사라는 점에 국민의힘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의 옆집 무슨 용도로 사용한 거냐 밝혀라 이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이 숙소를 불법 선거 캠프로 사용하면서 공약 준비, 대선 준비를 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가 주문한 초밥 10인분도 이 숙소로 건너갔다 이렇게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도 이 숙소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민주당은 그 어떤 입장인가요? 네,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 옆집 의혹,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까지도 시사를 했습니다. 민주당 공보단은 GH가 해당 숙소를 이 판교 사업단의 이 조성 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이 같은 직원 합숙소는 경기도 전역에 100개가 넘는다고 설명하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지속한다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GH 사장이던 이현욱 선대위 약속과 실천위원장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숙소는 이 후보와 아무 관계가 없다. 원래 용도 그대로 직원 숙소였고 이 후보 옆집이라는 것도 보도를 통해 알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은 이미 여론조사 지표에 다 반영됐다고 보고 있지만요. 이 오늘 불거진 옆집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야권 단일화와 또 그리고 이재명 후보 옆집 논란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17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때어린 소싸움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불붙기 시작한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느닷없이 소와 관련된 설전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 15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양당에서 오간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그 일탈의 현장에 포바나 콘텐츠 대표 김건희의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열 이렇게 적혀 있는 등입니다.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 행정의 달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더니만은 어떻게 법인카드를 하루에 9번씩 밥 먹었다고 하면서 결제를 한단 말입니까? 세금 도둑에 소고기를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소도둑 아닙니까 여러분? 이날 행사에 속껍질을 벗기고 돼지 사체를 늘어놓고 하는 일을 실무를 집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무속인. 네, 또 다른 무속인입니다. 이 태산 이종일이라고 하는 분이 2016년도에 김건희 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을 해서 축사까지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 등도 있었고 또 뭐 그 지역의 그 유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뭐 지방 의원들까지 잔뜩 올려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헛소리 그만하시고 좀 그냥 계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김희경 의원이 이른바 건진법사의 소가죽 구판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부가 관련이 있고 그 구판을 진행했던 다른 무속인이 김건희 씨 행사에서 축사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에선 헛소리라고 받아치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법인카드 식사 결제 내역을 문제 삼아서 소도둑이라고 맞불을 놓은 건데요. 소 관련 무속 논란이나 법인카드 논란 외에도 신천지, 주가 조작, 갑질 논란 등을 두고도 여야 간의 거친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 선대본부장들이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언행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치열한 정책 대결이 펼쳐져야 할 대선판에 애만소를 놓고 싸우는 일은 이제 좀 자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셀럽들의 지지 선언입니다. 선거 유세전이 시작되면서 각 당 대선 후보에 힘을 싣는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등 셀럽들의 공개 지지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엔 예전부터 특정 정당을 지지하며 뚜렷하게 정치색을 드러내온 인물들뿐 아니라 새롭게 지지 대열에 가세한 셀럽들도 적지가 않은데요. 자, 먼저 여당 쪽엔 지난 대선부터 민주당을 지지했던 배우 김희성과 명계남, 가수 이은미를 비롯해서 신화의 리더 신대철, 작곡가 윤일상, 배우 이원종, 박혁건 등 문화예술인 1,100명이 지난 11일 이재명 후보 공동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15일엔 영철, 심건호 등 전현직 국가대표 메달리스트와 전문체육인 100명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이들은 경제 발전과 민생 문제 해결에 이재명 후보가 최적화된 대통령 적임자라며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후보에게 궁금하다는 점, 후보 가족에게 궁금하다는 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앉히실 수 있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행정가로서 능력을 발휘했던 이재명 후보, 이제 그에게 대한민국의 방향키를 쥐어주십시오. 한편 국민의힘에도 힘을 싣는 셀럽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배우 독고영재와 이명, 송기훈, 가수 김은국과 개그맨 김종국 등으로 구성된 연예인 유세단을 포함해 문화예술인 5,810명이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지난 16일엔 진종호, 이원희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스포츠스타 30명이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이들은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을 세계 인류의 문화국가로 발전시켜 나가고 한국 체육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 적임자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힘들었던 지난 5년이었습니다. 균형 감각을 상실한 채 엘리트 체육 대 반엘리트 체육의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자리에 모인 것도 바로 그래서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우리 체육인을 존중하고 한국 체육의 본령과 가치를 이해하는 윤석열 후보께서 새로운 100년 밑그림을 힘차게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등 셀럽들의 지지 선언은 후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선거운동에 활기를 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여야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유명인들에 대해 일부 대중들은 부담스러운 시선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셀럽들의 지지가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박찬수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이제 대선이 꼭 3주 남았는데요. 네. 그저께 공식 선거운동에 막이 올랐습니다. 선거 초반 이재명, 윤석열 두 유력 후보의 전략은 어떤지, 그리고 그들의 유세 동선에 담긴 의미는 뭔지, 또 선거운동원 사망 사건으로 큰 심리적 타격을 받은 안철수 후보의 선택은 어떨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선거 초반 유력 후보들의 선거 전략,
그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첫 부분을 먼저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드리겠는데요.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여기에 이제 양강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 서로 다른 동선과 유세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를 살펴보면 먼저 그 첫날은 경부선 유세에 이어서 현재 이틀 연속 서울에 집중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후보는 경부선과 호남, 강원에 이어서 수도권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후보의 동선과 또 유세 현장에서 보이는 전략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찬수 대기자님. 예. 우선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시작해서 대구 거쳐서 쭉 서울로 올라왔죠. 그래서 어제 서울, 어제는 서울 강남, 오늘은 서울 강북 유세했는데요. 그건 수도권이 그만큼 지금 절박하다. 네. 사실 민주당이 2007년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던 대선 이후로 대선과 총선에서 한 번도 수도권에서 진 적이 없거든요. 네. 수도권에서 근데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지면은 이번 선거는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수도권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는 제가 눈에 띄는 게 선거 초반에 광주를 방문한 게 눈에 띕니다. 사실 광주는 그 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래 갖고 과거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는 광주 유세를 안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쨌든 호남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또 호남에서 지지를 얻는 것이 그 여권이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 정치보호 프레임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고리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라는 것이 50%를 넘는 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두 후보가, 양강 후보가 다 그 부분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동원복도 안 입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그 유세차 같은 걸 보면 민주당 자가 어디 저 구석에 이만큼 작게 있어요. 그리고 그냥 기호1, 나를 위해 이재명, 이런 것만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이제 민주당이라는 그 어떤 테두리와 이재명 후보라는 거를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은 이제 성남시장도 해보고 경기도지사도 해보고 한 어떤 그 행정 유경험자,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와 차별화할 수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경제대통령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주장하고 다녀요. 그거는 사실은 본인이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여론을 본인의 지지율이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것만 일치시키면 무조건 승리한다. 아마 이런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유세전이 달아오르면서 양강 후보 간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두 후보는 서로를 향한 공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목소리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모르는 게 무능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을 불러쓰기 위해서도 아첨군 속에서도 충신들을 골라내려면 뭘 알아야 면장을 할 거랍니까?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 반드시 G5에 진입하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기 개인 위기는 잘 넘어갑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요? 뭐에 유능하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시장하고 지사하면 다 유능한 겁니까? 불법에 유능한 겁니까? 네, 두 양강 후보의 지지율이 현재 박빙이다. 두 분 동의하십니까? 박빙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좀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벌어졌다고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상으로 워낙 여러 개가 이렇게 출렁이고는 있는데 다만 그 현재까지 나온 모든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그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훨씬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박빙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박빙이죠. 박빙인데 다만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박빙 우세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두 분 거기에는 이제 같은 그 의견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런 이제 상황에서 네거티브 이제 공방도 이제 치열한 상황입니다. 샤이 이재명과 샤이 윤석열 숨은 표심 어느 쪽이 더 많다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여론조사 좀 기법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RDD라고 그래갖고 그 휴대전화 그
무작위 전화 다이얼링이 있는데 이것과 또 하나는 그 통신사로부터 안심번호를 받아갖고 전화 면접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RDD는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거기 때문에 이 RDD 방식으로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훨씬 강세, 두 후보의 격차가 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권교체 열망은 어쨌든 강하니까 야당 지지자들이 RDD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여당 지지자들은 응답을 잘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경향으로 본다면 샤이 윤석열보다는 샤이 이재명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어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전망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정치부 기자 경험으로 보면은 그 샤이 표라는 것이 선거 판세를 흔들 정도로 이렇게 유의미했나? 과연 그럴까? 저는 별로 이렇게 샤이 뭐를 이렇게 붙일 수 있을 만큼 샤이 표심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도 이제 이 정치 현장에 있다 보면 자 이제 여야 또는 뭐 그 여러 후보들이 경쟁을 합니다. 경쟁하고 뭐 경합이다. 네. 뭐 경합 우세, 뭐 경합 열세, 뭐 이런 거 막 기자들이 분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냥 경험적으로 이건 뭐 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느끼는 거는요. 샤이 뭐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쪽이 되게 지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조금 기잖아요. 여론조사상으로. 그러면 아니야. 우리 표는 샤이. 그러니까 숨어있는 표가 있어. 그 대표적인 게 2002년인데 이회창 후보 진영을 제가 취재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숨어있는 몇 %, 이 얘기를 이회창 후보 진영에서 먼저 했어요. 근데 결국 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적어도 샤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열세를 인정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더라 하는 게 저희 경험이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샤이 어쩌고 하는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죠. 어느 진영에서. 지는 진영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샤이 이재명이나 샤이 윤석열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아마 지금 박찬수 대기자께서 말씀하신 그 뭐 큰 유의미한 그 변화를 주도하지는 않는다. 그거하고 어찌 보면 같은 개념일 수도 있죠. 샤이를 언급하는 쪽은 약세, 열세에서 나오는 목소리다. 뭐 동의하시나요? 예, 그 동의하긴 하는데 다만 이제 지금 여론조사에서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부동층은 사실은 선거전이 이제 진행되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냥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그 계층이 어디냐면 세대가 20대 여자의 부동층이 가장 많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20대 남자도 이미 거의 다 결정이 됐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20대 여자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잘 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표가 부동표가 남아 있는 건데 이 표가 과연 어느 정도만큼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막판에 변수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이야기로 가볼까요? 안철수 후보인 김미경 씨 코로나 확진에 이어서 유세차 사망 사고라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악재가 겹쳤는데요. 지금 유세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 후보 선거운동 재개 시점이나 완주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현재 이제 그 사망하신 분들의 뭐 발인 뭐 이런 얘기들이 아직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정도 선 이제 적어도 장례 절차를 마친 뒤에 아마 선거운동을 재개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초반 며칠을 선거운동을 못한 셈이 돼버리잖아요. 이러면 사실 본인으로서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횡보 상태거나 아니면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거기에다가 단일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지난 일요일 날 공식 제안을 해놨는데 윤 후보 측에서 사실상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그러면 이제 단일화를 그냥 단판에 의한 단일화를 하든가 아니면 완주든가. 뭐 이 두 가지인데 완주는 이제 그 부인의 코로나 확진, 그다음에 지금 유세차 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막 뭐가 이렇게 엉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선거운동을 재개하는 시점에 자 정말 완주를 할까 아니면 단판에 의한 단일화라도 할까 하는 그 두 가지 중에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저도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운동권 2명까지 저렇게 사망사고가 나니까 저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죠. 근데 어쨌든 정치는 명분이거든요. 이
대선까지 나왔고 또 안철수 후보가 지금 대선 처음 나온 것도 아닌데 선거운동원이 2명이 숨졌다 그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기는 그 명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 명분은 뭐냐 그러면 그건 뭐 본인이 이미 그 윤 후보에게 제안했듯이 윤석열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단일화를 받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와 비슷한 어떤 뭐 제안을 한다거나 네. 그거 아니면 사실은 그 안철수 후보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자신의 그 대선 레이스를 포기하기는 굉장히 명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어쨌든 야권 단일화 논의가 이제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태 이제 비판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최근에 안철수 후보에게 더 나은 명분과 예우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뭔가 이제 기류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안 후보에게 서울시장, 경기지사 또 차기 대선에 후보 제안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제안설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차기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DJP가 DJP 연합을 하면서 내각제 각서라는 것까지 썼습니다. 아니 DJ가 아니라 YS하고 JP가 같이 힘을 합치면 내각제 각서라는 거 썼는데 그 각서도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근데 뭐 차기 대선 보장하겠다. 뭐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있거든요. 오세훈 후보가 가장 강력한 후보고 그 다음 선거에서도 그 당선간 유력한 후보인데 그 후보가 경선을 하지 않고서 뭐 안철수 후보가 그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뭐 별로 그 실현성이 없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뭘 이렇게 보장해 준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보장해 준다면 아마도 이제 뭐 총리 지명이나 그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이제 DJP처럼 뭐 장관 자리 몇 개를 뭐 국민의당과 해서 뭐 공동 정권을 구성한다 이런 거는 윤석열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경선을 그 원칙으로 하는 뭐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뭐 이런 데를 주겠다. 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더군다나 뭐 차기를 보장하겠다. 그 차기를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거는 결국 국민들이 결정할 일인데 그렇게 본다면 아마 단판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저희 얘기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단판에 의한 단일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미끼 뭐 이런 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저 문제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마음을 바꿔서 단일화를 안 하려고 하다가 아 그래 저거 가지고서 나는 바꿔서 단일화하자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안철수 후보가 아마 본인이 내가 여기에는 완주를 할 수가 없겠다 싶은 상황이 있으면 먼저 이제 비밀리에 윤석열 후보한테 뭔가를 제안해서 좀 협상을 이뤄나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 대구에서 홍준표 후보와 나란히 유세전에 나선 데 이어서 오늘 유승민 전 의원과도 회동을 했습니다. 원팀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 듯한데요. 최근 민주당에서도 유 전 의원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었죠. 윤석열 캠프 합류로 원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까지 합류함으로써 사실은 같이 그리고 이제 최재형 후보는 서울 종로에 전략 공천이 됐고요. 홍준표 의원도 뭐 사실 사인 고문 수락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른바 원팀이라고 하는 건 다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당한 시너지를 가져온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원팀의 상징성 이런 것들은 있는 것이고 어차피 대선은 후보의 몫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홍준표, 유승민 뭐 이 두 사람의 합류라는 거는 그냥 원팀이 깨진 게 아니다. 뭐 이런 걸 그냥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정도의 상징적 의미. 그 정도가 전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도 뭐 크게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윤석열 후보? 유승민 전 의원이요. 아니 오늘 당장 최재형 전 후보 뭐 종로 유세 함께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신 선대위에 무슨 직을 맡지는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어정쩡한 상태의 봉합 뭐 이런 거라고 보는데요. 뭐 그게 선대위에 지금 20일 남았는데 선대위에 무슨 직을 맡느냐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냥 상징성 외에 시너지 효과 정도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저도 그건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되지만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이제는 공식 선거전이 시작됐으니까
결국은 그 선거의 핵심은 후보가 치르는 거다. 여러 가지 의혹, 네거티브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후보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이상 저는 그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보고요. 어쨌든 후보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거기서 논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뭐 크게 이렇게 다른 후보가 도와주고 뭐 유승민 후보가 도와주거나 아니면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종로에서 도와주는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 1997년 대선 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판에 이회창 후보 지원 유세했습니다. 부산하고 그 대구에서요. 대구에서 그때 할 때 한 10만 명이 모였거든요. 네. 엄청났죠. 야, 그거 보고서 이거 선거 판세에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많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해창 후보가 졌거든요. 그건 결국 이해창 후보의 문제 때문에 진 거죠.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고 말고가 이제 판세에 영향을 끼칠 시기는 지났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당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사법 공약을 두고 이제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바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그 핵심입니다. 보수 언론 쪽에서도 바로 이 부분은 우려를 나타냈었는데 적폐 수사 발언에 이어서 바로 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권 폐지 이 부분, 이 문제 파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박찬수 기자님.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실은 이번 그 선거에서 그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고리는 결국 검찰공화국 만들 거냐, 검찰 정치로 회귀하는 거냐라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정치보복 발언을 한 직후에 다시 검찰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식의 공약을 낸 것은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공격 포인트를 하나 더 준 거고 네. 또 민주당 쪽 그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유권자층에게는 야 정말 저거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은 그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어떤 그 정치 보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전력상으로는 상당히 그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공약을 내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가 보기에는 뭐 본인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제 압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 역대 그 검찰청법에 근거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경우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빼놓고서는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네. 2005년에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 동국대 강정구 교수 뭐 구속 여부를 그 둘러싸고 한 번 수사 지휘한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그걸 이제 남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법무부 장관은 대개 정치인이나 아니면 뭐 이제 검찰 출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임명이 돼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수사 지휘하는 거는 공정성에 있어서 굉장히 국민들로부터는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그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이 소신껏 본인의 그 어떤 그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합당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사실상 별 그 실효성도 없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그런 것들은 아마 이쯤에서는 오히려 폐지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 행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틀 호남 지역을 훑으면서 진보적인 개혁을 강조했고요. 오늘은 또 울산을 찾아서 조선업 노조원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를 아주 거세게 비판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뭐 이재명은 보수로 가고 있다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심상정 후보는 지금 그 정체성 찾기에 저는 골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바로 지난번에 뭐 선거법 개정이나 공수처 설치나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측과 합세를 해서 그걸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실제 총선 후에 어찌 보면 민주당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만의 색깔이 없어졌다. 그냥 뭐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본인들도 굉장히 뼈아프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것을 벗어나지 않는 한 정의당이 다시 정의당 자체만의 어떤 그 특별한 색깔 이걸 내기가 어렵다고 보고 유권자들한테 그 부분을 평가받기도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저는 심상정 후보가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요. 안철수 후보한테 한참 밀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걸 이제 찾으려고 지금 어찌 보면 뒤늦게 심상정 후보가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까지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너무나 민주당의 뭐 이중대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아마 그걸 정체성을 회복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보 지지층의 표심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지지층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도 있고 뭐 정의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의당만의 특별한 정의당만을 우리가 지지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네. 이번 선거는 어쨌든 정의당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민주당과는 다른 진보 정당으로서의 어떤 입지를 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과 이제 본격적인 진보 경쟁을 하겠다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과연 이걸 효과가 있을 거냐? 저는 뭐 별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조국 장관을 굉장히 열심히 지지했던 그 진보 쪽의 그룹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야, 저 조국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대했던 그룹이 있는데 그럼 이 반대했던 그룹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 포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반민주당, 반문재인만 얘기해갖고는 그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진보 그룹도 사실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도 문제지만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진보 진영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게 오히려 그 진보 진영에서 도저히 정의당은 못 찍겠다. 오히려 민주당이 낫다라는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은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오늘 그 전국 지표 조사에서는 4%에서 2%로 반토막 났거든요. 그 얘기는 정의당 내에서 어쨌든 민주당에 대해서 관망세를 보이지만은 국민의힘에 더 싫어하던 그런 진보층들이 오히려 빠져나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심 후보의 이런 전략이 전 성공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먼저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양강을 비롯해서 이제 대선 후보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그 공격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그걸 표현하자면 일진일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을 텐데 그러나 저희의 이제 그동안 그 현장 취재 경험 같은 걸 보면 이런 일진일퇴는 그야말로 한 번 물러나고 한 번 앞서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3월 9일 대선 때 보면 이건 결국 제자리더라 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일진일퇴 결국 제자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결국 이제 선거는 작은 뭐 이렇게 실수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걸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결국 구도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 그 구도란 결국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과 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 두 개의 큰 프레임의 대결이고 이 프레임 중에서 유권자가 뭘 선택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은 결국 선거는 구도다. 정권 교체냐 아니면 정치 보복이냐라는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유세 전략과 야권 단일화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때늦은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전남 그리고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